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서 나도 뭔가 이제 매수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아파트 값은 상한가를 넘어가는 그런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가장 따끈한 뉴스부터 시작하면 정부가 88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네. 요거 이제 한번 핵심 요약 한번 해주시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제 뭐 신규 아파트 공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11월 달 되면 어느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린벨트 해제할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 뭐 세곡동, 내곡동 쪽, 수서 차량기지 쪽, 뭐 기타 등등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으니까 뭐 많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또 그곳에 제가 또 부동산 중개소 분들하고 또 연락을 해봤더니 매수 문의가 또 들어온대요. 그런데 뭐 땅에 대한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뭐 빌라나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가 뭐 문의가 오고 있다. 그런데 호가가 이제 문의가 올 때마다 호가가 뛰니까 역시 이게 부동산 뭔가 자정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안건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또 좀 뭔가 폭등세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또 불안감이 있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런 대책이 발표됐는데 주택세 포함 안 시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뉴스가 또 한 번 뒤집어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빌라나 오피스텔도 간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가 되면서 아주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제 표용호 TV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빌라나 오피스텔 신규를 살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은 결국 시행업자 살리기 아니냐라고 하고, 또 기존의 주택을 그 빌라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린 뭐냐,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임대사업도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 우리는 뭐 투기꾼으로 몰고 새로운 것을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뭔가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 핵심이 아닌가. 좀 다른 걸 얘기를 깊게 하려면 또 이것도 시간 가니까. 아무튼 요 정도가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근데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없는지 궁금한 게, 제 주변에도 부동산을 하락이라든가 상승 전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 뭐 하락만 얘기하는 분도 아니고 늘 뭐 상승만 얘기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죠. 어떤 특정 시기에는 하락과 이제 상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88 대책 나왔을 때도 입장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시장이 상승세가 멈추고 내년에는 하락할 거야 얘기하고, 상승 얘기하시는 분은 변함이 없다. 나 그걸 보면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가? 뭔가 이거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에 어떻게 이걸 보느냐. 그러니까 상승론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집값이 50% 거래된 것 중에 50%는 상승 거래되고 50%는 하락 거래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하락이라고 할 거예요? 상승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추세선이라는 걸 배제하고 요것만 놓고 따진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뭔가 진단을 하겠지만, 표용호 T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승할 때는 집을 사라고 권했었고, 17, 18년도 뭐 이럴 때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지금 집을 당장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했었고, 이게 너무 과열돼서 20년, 21년에는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는 집을 팔으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는 예전엔 제가 상승론자였다가 최근 몇 년 전에는 또 하락론자였다가, 저한테는 왜 하락론자가 왜 상승 얘기하냐고 또 얘기하는데, 시장이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사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 88 대책이 집값 잡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사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런 데이터를 뭉개고 간다. 그러니까 심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 부족, 두 번째가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밀어 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니까 이제 집을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서울의 공급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분양을 안 받으면 다음 분양은 더 비싸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 분양은 더 비싸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분양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에 대한 목을 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재건축 재개발은 어렵다.
분담금 많이 낸다 그러니까 거기를 외면하고 이제 얼죽신이 된 거예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쪽으로 몰아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너무 아파트값만 급등되니까 비아파트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혜택을 주면서 비아파트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파트 가격도 이제 상승을 시켰고 비아파트도 이제 상승할 차례가 온 거다. 제가 지난 6월, 5월 달에 분명히 표용호 TV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먹었냐면 빌라 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빌라를 다들 외면하니까 지금 빌라를 사야 할 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사실 빌라 포비아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어차피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 지나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은 빌라를 미리 선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빌라를 왜 사라 그러냐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빌라는 안 살려고 하는 걸로 이미지가. 근데 그 빌라 사기도 그 빌라 사기 당할 집이 뻔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빌라인데 가격을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때 전세가를 무조건 많이 높여서 전세 들어갔다가 빌라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를 높여서 일단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어느 때 팔아도 손해가 안 나는 상태에 그 빌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 보면 다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면 빌라 사기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빌라를 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빌라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빌라를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씩 여쭤보면 심리 얘기해 주셔서 일단 서울 집값 전고점 95%까지 회복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올해 1월에서 7월 수도권 부동산 집값 상황 이제 7월까지는 다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심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부터 물어보실래요? 일단 서울 집값 95% 회복. 네. 95% 회복이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핀셋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예를 들어 반포 같은 경우는 95%가 아니라 네. 한 130%, 140% 올라갔어요. 전고점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하고도 더 뛰었어요. 네,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훨씬 뚫었고 또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가 아닌 지역은 아직도 전고점에서 한 85%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신고가 뚫은 데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그렇죠. 레미안 원베일리라든가 그렇죠. 한강변 붙어 있는. 그렇죠. 그 단지 외에는 나머지는 뚫은 게 없다. 예를 들어 뭐 옥수동이나 이렇게 성동구 쪽에 가면 가끔 이제 중가 아파트들 중에 좀 신고가를 뚫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쩐다 한두 건이 나오는 거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신고가를 다 뚫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지적으로 그 우리가 늘 말하는 아주 그 최상급지. 예, 최상급지 그 지역의 전고점만 뚫었다. 그런데 그 전고점이 다른 아파트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 그럼 이제 1월에서 7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 7월까지는 수도권으로 번지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직 번졌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번지려고 하는 중에 정부가 이러다가 정말 다시 집값이 급등하겠네 싶어서 내놓은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거의 이제 한 열흘 정도 집계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녹화하는 날이 8월 12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한 7천 건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이게 10,000건이 훨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2020년 7월 달에 11,000건인가 넘었어요. 그때 수치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불장이 왔다. 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9월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심리적으로 집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심리는요? 어때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서 나도 뭔가 이제 매수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주택 구매 부담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 구매 부담 지수가 서울의 경우는 지금 2022년 3분기가 거의 214 정도가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높았죠.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최근에는 어찌 된 게 가격은 오르는데 부담 지수는 151, 155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분기별로 하나씩 이걸 내놓잖아요. 주택 구매 부담 지수를. 근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전히 구매 부담 지수는 높아가고 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서초구, 강남구의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숫자를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신고가를 찍는데 뭐 그전에는 50억에 거래됐다가 이걸 80억에 누가 산다 그러면 그냥 또 팔리잖아요. 그럼 그 80억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경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고소득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소득자 한두 명의 거래가
시장에 이렇게 마치 우리 아파트도 그 정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심리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사람들은 구매에 나도 동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위치에 와 있고 지금 저 실질적인 8월달 데이터 거래량을 보면 8월달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거래가 주춤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더 여쭤보면 이게 지금 강남 3구가 특히 많이 올랐는 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랑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강남 3구인 거잖아요. 강남 3구의 경우 그러니까 사실 실거주자분들 네. 뭐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실거주자분들이 주로 많이 샀고 현금으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대출 빈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을 지금 뭐 논해서 전국 평균 집값을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 또 강남 3구가 다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반포가 그 서초구의 아파트 값을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반포동 외에는 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초구 전체가 막 난리나가 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결국 한강변에 있는 반포동만 올랐다. 예를 들어 뭐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쪽이랄지 이쪽은 그렇게 가격이 올라서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다 뭐 강남이다 해도 강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였는가? 잠실에서도 지금 신고가 나오죠. 국평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리센치 같은 데나 이런 데가 터지고 있죠. 왜냐하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같은 경우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표본 조사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80제곱미터의 아파트 정도 되는 게 10,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거래가 나오면 거기 거래가 데이터로 잡히는 것은 좀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 아파트 중에 이제 거래된 것들을 뽑으니까. 그런데 잠실도 잠실동 거기가 많이 그렇게 오르고 들썩들썩 하는 거지 송파구 전체가 그렇게 막 흔드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상급장에서도 멱살 끌고 가는 대장들이 있는 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나도 좀 끼워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도 좀 끼워줘로 이제 같이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대장이 가다가 좀 지쳐서 이제 이게 좀 멈출 것인지. 이게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건데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 왜 이게 21년 집값에 뭐 기준점을 잡고 더 올랐냐 내렸냐를 하냐면 우리들은 이미 21년 초고가의 집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내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가 내 집은 아니지만 이게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억을 여태까지 잊지 못하고 계속 집값이 더 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더 뛸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특히 불장이 살짝 오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도요, 이 압구정동에 어쩌다 거래되는 정말 그 9억 현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넘어가는 거래들이 나오고 또 이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의 중간.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막 들썩이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보통 그 소형 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따라서 가지 않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는 값이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또 내려간 집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잘 보면 오르는 단지만 오른다. 입지가 결국은. 근데 그게 앞으로도 좀 더 계속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호하는 지금 보니까 그 소득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들의 월급 얘기하기에는 너무 과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또는 대출금 갚아가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실 평균선에서 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둘이 평균 자산을 나누는데 우리 둘이 나누면 그냥 평민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재용 회장 한 명이 껴봐요. 우리 자산이 얼마예요? 각자 10조가 넘을걸요? 그럼 우리 자산이 10조가 아니잖아. 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 온기가 나머지 구로, 서울 외에도 마용성도 있고 나머지 구들도 많잖아요. 나머지 구로는 지금 안 퍼진다고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요.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다못해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좀 신고가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매물 호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오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거기까지 그렇게 막 번져나갈 수 있는 우리 경제력이 그렇게 없어요. 각자 가구마다 그렇게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언론에서 바람 잡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마용성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물론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집값이 많이 뛴 곳 그러면 강동구예요. 강동구에 천지개벽하는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거든요. 근데 마포구도
오르는 단지만 올라요. 마포구도 뭐 예를 들어서 큰 우리가 말하는 대장단지랄지 이런 데가 오르는 거지 기존에 다른 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심지어 마포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아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저평가된 게 마포구일걸요. 거래도 안 되고 매수 문의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용성이 막 모든 걸 다 끌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부동산에 가보시면 제가 말한 얘기는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마포구 한강변은 왜 인기가 없어요? 저도 그걸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똑같이 한강을 뭐 밑에서 보냐 위에서 보냐. 그러니까 이거죠. 옥수동에서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거잖아요. 압구정동이 보이는 옥수동은 뭐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니까 강남 진입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가격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여의도가 홍콩처럼 금융 섬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가장 득보는 데가 어디냐면 마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에서 다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포의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포도 거래되는 데가 어디냐면 마레프나 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그 마자일이 분양하면서 거기 또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좀 뭔가 거래가 되는 거지. 나머지 지역은 마포의 다른 부동산 중개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 단지는 안 뛰는데 자꾸 뛴다 그래요?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왜 우리 단지는 안 뛰어요?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이제 원래는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아니요. 우리 아니었나요? 김 작가님이 잘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래도 이렇게 평균치니까. 뭐냐면 저는 하락할 때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하락하기 전에 하락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하락을 했고 네. 또 하락했을 때 제가 집 사지 말라고 해서 나중에 하락이 된 가격에 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저는 분명히 올해 24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 보합세, 하락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게 반전했어요. 그럼 이제 뷰를 좀 바꾸셨나요? 아니 뷰를 바꾼 게 아니고 지금 사회 현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제가 보는 시각을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 그렇죠. 또 불구하고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현상이잖아요. 네. 제가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불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현실이죠. 네. 자, 지금 불장을 가고 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출연한 영상을 보고 싶은 이유는 그 다음을 나보다는 좀 더 잘 알 테니까잖아요. 자, 올해 8월에서 12월 내년 상반기 지금의 불장이 이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제 주춤하는 건가 아니면 다시 하락하는 건가? 불안 요소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불안 요소가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실시가 네. 돼요. 사실 7월의 불장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를 2달 갑자기 미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미뤘어요. 왜 이걸 미루는지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9월까지만 대출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9월까지예요. 근데 9월 돼서도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지. 네, 정부의 정책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집값이 갑자기 반등한 이유, 또 23년의 초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던 이유, 이게 뭐냐면 보금자리 특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신생아도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집값이 떨어질 만하면 받쳐줄 만한 요인들을 계속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불을 지른 게 뭐냐면 스트레스 DSR 2단계 2달 연장한 거예요. 자, 그럼 9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 올려라라고 지금 이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올려라. 올려라. 왜냐면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대출을 줄여라.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살 때는 대출 좀 금리를 니네들 다 은행 너희들만 이익을 보냐? 금리 낮춰라. 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이자를 높여라. 네. 이렇게 또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지금 0.4%인가가 올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을 굳이 2달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리스크 요인이 있다. 아무튼 변화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9월부터는 주택 거래가 아마 좀 많이 끊기지 않을까. 대신 스트레스 DSR이 걸리는 것만큼 금리도 좀 내려와요. 네. 그럼 이게 아마 똑같은 서로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금리의 영향은 크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심리로 전이되는 그 단계가 금리를 일단 묶는다, 대출 한도를 좀 줄인다라고 하면 아마 심리적으로 좀 묶이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공급 부족 이야기는 아마 그 공급자의 시선에 의해서 공급자가 뿌리는 뉴스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뿌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아파트 값은
간헐적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한가를 넘어가는 그런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는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매매가는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네요. 네. 지금 8월 들어서 살짝 이게 마음이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불장이다 싶으니까 갑자기 이게 매도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에 내놨던 집을 문의가 들어오네 하고 바로 걷어들여서 11억. 또 11억에 내놨는데 또 문의가 들어오면 11억 5천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다시 나 이제 안 살래 기다릴래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춤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8월 들어서 주춤했는데 7월 말까지 거래량은 아마 한 2, 3천 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야, 근데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 넘었던 걸로 아는데 7월이 10,000건 이상. 왜냐면 6월달 한 달이 7,400 몇십 건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7월달 7월 10일까지의 거래가 거의 7천 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일 더 남았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려면. 곱하기 거기다 3만 하면 2만 건이 넘잖아요.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4,000, 13,000건은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휴가철 되기 전까지는 주택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거래량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발표돼서 딱 터지게 되면 그게 또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DSR의 대출을 줄이기 전에 빨리 내가 어딘가로는 갈아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 꼭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지금.